Our final story today is about Bad Bunny's halftime performance at the Super Bowl. Because for 14 minutes, the Puerto Rican rapper took to the stage at one of the world's biggest sporting events in front of millions. But then Donald Trump hopped online. The president posted that the show was absolutely terrible and complained that nobody understands a word this guy is saying. Well, suddenly, the show became more than just entertainment. Here's our report. (2026년 2월 8일) 일요일 밤 슈퍼볼 결승전이 하프타임에 접어들 무렵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공식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한마디가 미국 정치 일정의 일시적 휴전 역할을 해오던 스포츠와 문화의 거품을 깼다. 대통령은 엘리전트 스타디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캔자스 시티 치프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슈퍼볼 LX 생중계 도중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배드 버니가 이끄는 하프타임 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수백만 명이 공연을 시청 중인 가운데 게시된 이 글은 예술적 비판을 넘어 미국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비난을 담은 엄중한 어조로 작성됐다. 트럼프는 이 쇼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모욕, 어린이들에게 불쾌한, 세계 앞에서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라고 썼다. 같은 메시지에서 그는 미학적 분노, 언어 비판, 금융시장 비교, 심지어 미식축구 규칙 변경 언급까지 섞어놓았으며 평소 서명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J. 트럼프로 마무리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대통령 특유의 또 다른 도발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맥락과 타이밍은 더 광범위한 움직임을 드러냈다. 배드 버니의 공연은 이미 미국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의 제스처로 해석되었는데 스페인어 가사, 라틴 아메리카 댄서들의 출연, 푸에르토리코 커뮤니티와 연관된 시각적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라틴계와 미국인 감독들로 구성된 혼합팀이 제작한 이 쇼는 1억 3천만 명 이상이 시청했으며 닐슨 추정치에 따르면 슈퍼볼 하프타임 쇼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문화적 상징에 대한 정면 공격을 공연이 진행 중일 때 가하기로 결정하자 그 제도적 의미는 차원이 달라졌다. 비판은 더 이상 개인적 취향이나 미적 선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미국 최대 문화 행사 중 하나를 이념적 전쟁터로 규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불편함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 쇼가 영어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적 기준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며 아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었다. 전 NFL 스타 JJ 와츠는 X 구 트위터에서 단어 하나라도 이해했냐고 아니, 하지만 분위기는 좋았어 라고 비꼬았다. 심지어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전 보좌관 중 한 명인 카시 파텔의 아내 에밀리 모레노 밀러조차 공연의 브랜딩이 훌륭하고 미적으로 완벽했다고 썼다. 즉, 반응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이는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냈다. 문화적 상징이 지배적인 정치 담론의 통제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함, 그리고 이는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아니라 실제 괴리감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문제는 트럼프가 배드 버니를 공격했다는 점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최대의 텔레비전 행사 중 하나인 이 쇼가 진행 중이며 열렬한 박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시 당시 실시간 시청률 데이터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참여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보수 진영의 보이콧 시도, 하프타임 동안 집단적으로 채널을 돌리지 않은 캠페인 포함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의 행동은 배드 버니의 문화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못 읽은 것을 드러냈다. 더 나쁜 것은 이 잘못된 판단이 우파 인사들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판을 더 키우려 소셜미디어에서 반응했다. 메건 켈리는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영어 쇼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클레이 트래비스는 다른 나라가 주요 문화 행사를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허용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터닝포인트 USA의 베니 존스는 G세대 용어를 사용해 이 행사가 자신들의 대안 프로그램에 의해 초월당했다고 표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자신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조는 2025년 말부터 공화당 내부에서 쌓여온 세대 간 불편함을 드러냈다. 퓨 리서치 센터와 CNN 선거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월만 해도 그는 이 계층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순지지율 플러스 1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었다. 12개월 후 같은 지표는 마이너스 32점으로 급락했다. 이미 변동성이 컸지만 이전 선거에서 공화당에 긍정적인 놀라움을 안겼던 유권자 집단에서 4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젊은 층의 지지 붕괴는 전략적 불안을 야기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동원력 상실 속에서 트럼프는 전국적 규모로 생중계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징을 겨냥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동은 전술적 움직임이라기보다 감정적 반응에 가까워 보였다. 한편 반대편 민주당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올 아메리칸 하프타임이라는 캡션과 함께 배드버니의 사진을 재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적인 발언 한마디 없이 포용의 미학을 포착하는 데 충분했다. 전략은 분명했다. 상대방의 반응이 스스로의 소음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효과가 있었다. 젊은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공연이 단순히 호평을 받은 것을 넘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같은 플랫폼에서 밈 리믹스, 대규모 참여를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반응은 언어와 정체성 문제를 이유로 아티스트를 비난하려는 시도에 대한 문화적 반박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점이 하나 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이나 춤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중심에 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답은 말없이 전달되었다. 이미지, 분위기, 그리고 공연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서 말이다. 미학적 논쟁을 넘어 이 사건은 트럼프 지도부 아래 공화당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읽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언어, 미학, 이데올로기를 필터로 삼아 문화적 소속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더 나쁜 것은 역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대중의 반응은 쇼를 환영하는 한편 비판으로 위장한 검열 시도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상황은 대립 전략과 실제 문화 생태계 사이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라틴계 예술과 언어 다양성, 대안적 표현 방식은 이미 오늘날 미국인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과거 다름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중심이 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게시물로 생중계 중이던 이 현실의 주변부로 스스로를 밀어냈다. 이런 순간들은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하다. 문화는 단순히 정치를 반영할 뿐 아니라 정치를 예측하기도 한다. 슈퍼볼 같은 행사가 논쟁의 장이 될 때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다. 정치적 담론이 사회의 실제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경우 그 괴리는 뚜렷했다. 트럼프의 제스처는 아마도 힘의 상징으로 의도되었겠지만 오히려 전략적 약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가장 많은 시청자를 모은 쇼에 정면으로 반대함으로써 자신이 국가의 상당 부분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미국 정치의 이면에서 전략적 제도적 갈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채널은 그러한 신호들을 깊이 있고 맥락 있게 추적하는 편집 공간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배드 버니 그리고 슈퍼볼 LX를 둘러싼 사건은 단순한 정치인과 예술가 간의 불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대중의 반응이 보수 진영이 강요하려던 서사를 공개적으로 도전하자 논쟁의 중심축이 이동했다.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이나 하프타임 쇼의 미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논쟁의 초점은 정치 기관들이 새로운 세대의 상상력을 따라잡거나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로 옮겨졌다. 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내부에서 트럼프의 측근인 찰리 커크와 베니 존슨이 현재의 대중문화가 더 이상 진정한 미국적 가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해졌다. 이 문구는 다음 주 내내 동영상, 팟캐스트 게시물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키드록을 메인 아티스트로 내세운 라스베이거스 병행 공연을 기획하려 했던 터닝포인트 USA가 홍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항 프로그램 시도는 의도 이상의 것을 드러냈다. 그들이 되찾고자 한다고 주장했던 타깃 대중과의 전략적 단절 정도를 폭로한 것이다. 베네시안 리조트의 폐쇄된 공간에서 열린 이 대체 공연은 우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었지만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공연 중에는 메인 공연인 배드 버니의 공연을 언급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무시했다. 이 행동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후퇴로 해석되었다. 심지어 병행 행사에 참석한 관객들조차 키드록의 공연이 대부분 립싱크였으며 기술적 결함과 에너지 부족이 있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신우파의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조던 샤흐텔의 코멘트처럼 이 행사는 정체성, 확언이라기보다 패러디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용과 영향력 모두에서 약속된 것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는 보수적 서사가 자체 진영 밖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도적 데이터가 중요해진다. 슈퍼볼 종료 불과 사흘 만에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젊은 층의 긍정적 인식이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움직임은 특히 18세에서 29세 유권자들 사이에서 거의 즉각적이었으며 이들은 쇼에 대한 비판에 내포된 반임인 발라팅계 수사에 명백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그 주 공화당 이미지와 가장 많이 연관된 단어는 배제였다. 이는 단순히 소셜미디어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교회 지역 여성 유권자와 보수 성향의 젊은 독립 유권자층을 확대하려 노력해온 앨리스 스테파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피했다. 한편 중도 유권자층을 겨냥한 인물로 평가받는 팀 스콧 상원 의원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무대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짧았지만 이 발언은 트럼프가 채택한 전략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은근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불편함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에도 미쳤다. 당시 위원장 대행이던 로나 맥데니얼의 측근들은 내부적으로 문보다 문을 더 닫는 수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분명했다. 쇼에 대한 공격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최근의 기억을 되살렸다. 트럼프의 정치는 경제나 이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누가 이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를 정의하는 데까지 미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수렴은 공개적 반응이 예술가와 인플루언서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은 계산된 우아함으로 반대 메시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이 순간을 활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배드 버니의 공연 사진을 올리며 이것이 진짜 미국이다. 젊고 창의적이며 다양하고 글로벌한이라는 캡션을 달았다. 뉴욕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미국 정체성의 경계를 재정해야 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서 자신을 대표한다고 느끼는지 결정했다고 썼다. 라파엘 원옥 상원의원처럼 일반적으로 문화적 양극화를 피하는 인물들조차도 이 사건을 미묘하게 언급하며 문화는 살아있으며 정치는 이를 침묵시키지 말고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주의와 연계된 미디어 진영은 분노를 계속 부채질했다. 폭스뉴스의 쇼온 해니티는 월요일 방송을 슈퍼볼에서 벌어진 혼돈의 미학화라고 규정한 사설로 시작했다. 로라 잉그람은 NFL이 가족 오락 대신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터커 칼슨은 자신의 독립 채널에서 미국이 여전히 자신의 문화적 서사를 통제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 속에서도 우려가 감지됐다. 대중의 반응이 가져온 실제 정치적 영향은 문화 전쟁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했다. 보이콧을 호소하거나 문화 좌파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공화당에 떠오르는 자산으로 여겨지던 젊은 세대 자체가 트럼프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하게 된 내용 자체로부터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인식을 다루어야 했다. 이는 선거 캠페인 분석실에서도 더욱 분명해졌다. 폴리티코의 조사에 따르면 론 데산티스와 니키 헤일리 캠페인과 연계된 컨설턴트들은 해당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산된 침묵은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라틴계 및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자료에 배드버니의 이미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래는 여러 언어를 말한다는 문구가 적힌 디지털 포스터가 네바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주에 있는 당 지부들을 통해 배포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방역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시작한 문화적 분쟁 속에서 전략적 재포지셔닝을 위한 제스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은 의회까지 번졌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하원 본회의에서 일련의 짧은 발언을 시작하며 이 사건을 보수 지도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했다. 미주리주 출신 코리 부시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최대 행사에서 정당한 문화적 표현을 공격할 때 그는 단순히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상까지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은 입법 제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회 기록에 남긴 이 발언들은 이 사건이 이미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섰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 공화당의 공식 반응은 더 절제됐다. 케빈 메카시는 격동의 한 해를 보낸 뒤 당내 영향력을 회복하려 애쓰는 중이었기에 모든 미국인은 원하는 것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축구 경기 쇼도 포함해서 라고만 말했다. 이 모호하고 형식적인 발언은 추가적인 마모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혔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국가의 초점은 국경 보안과 경제에 있어야지 하프타임에 춤추는 유명인들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논쟁의 방향을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의제 전환 시도는 특히 이 사건이 공론화된 규모를 고려할 때 어색하게 들렸다. 이 정도의 노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해당 주제를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선거 동향을 관찰하는 분석가들은 슈퍼볼 LX가 의도치 않게 정치적 온도계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배드버니의 대립 때문만이 아니라 이 대립이 사회 흐름을 통제하려는 기관과 그 흐름에 적응하는 기관 간의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NFL은 보수적인 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쇼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펩시코, 버라이즌, 스테이트팜과 같은 주요 스폰서들은 캠페인을 변경 없이 유지했다. 이는 일종의 입장 표명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 메시지는 분명했다. 쇼는 호평을 받았고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때로는 문화가 정치가 아직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관들은 따라갈지 저항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슈퍼볼 에피소드는 한 번의 트윗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련의 전략적 재포지셔닝과 재정렬을 촉발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이 논쟁이 제도적 공간을 얼마나 재구성할 수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맥락, 인물, 실제 결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니 이 채널을 팔로우하는 분들은 여기서 문화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문화는 시스템의 일부다. 그리고 한 공연으로 시작된 일은 무대 조명이 꺼진 후에도 여전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슈퍼볼 LX 이후 48시간 동안 공개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그날 밤 실제로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들이 드러났다. 정치적 상황을 관찰하는 일부 관측자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은 누적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에게 상징적 유용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문화적 대립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세분화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합의 확대를 추구하기보다 소속감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텔레비전 최대 시청률 행사에서 배드 버니를 비판한 행위는 정치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상징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주요 효과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불편함을 결속력으로 전환하는 담론 영역의 재확립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보좌관이자 트럼프 주의의 빈번한 비판자인 데이비드 프럼 같은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본다. 두 사람은 문화적 쇼를 정치적 적대자로 변모시킨 트럼프가 편협함뿐만 아니라 현재를 읽는 데 있어 뒤처진 모습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루빈은 그가 문화를 중요한 정치적 지표로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프럼은 문화적 대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슈퍼볼 LX는 트럼프의 수사와 미국 신세대의 지배적 정신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 신세대의 정체성 기준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의도적인 전략과 평가 오류라는 가설 사이에는 더 포괄적인 세 번째 접근법이 등장한다. 이 분석적 관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더 광범위한 구조적 어려움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구 통계, 언어, 문화적 코드에서 심대한 변화를 겪은 국가의 공공 지도자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버지니아 대학의 정치학자 레리 사바토는 이 점을 요약하며 이번 사건은 배드 버니와의 관련성보다는 더 이상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시각의 지속과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제도적 딜레마를 드러냈다. 미국의 정치 체제가 경직된 정체성에 기반한 권력 구조와 점점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사이의 충돌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논쟁은 학계에서도 진전되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이안 헤이니 로페즈 같은 연구자들은 정치 언어와 인종 문제 전문가로서 이 사건을 단순한 발언 실수를 넘어선 현상으로 해석했다. 로페즈에 따르면 미국 대중의 상상 속에서 라틴계 존재를 주변화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학은 이민이나 국경에 이 관한 담론뿐만 아니라 한 예술가가 미국 최대의 텔레비전 무대에서 스페인어로 공연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문시할 때도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가 채택한 언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배제의 역사적 코드를 재활성화하며 이제는 도덕적 분노의 외관 아래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의 즉각적 효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을 경고한다. CNN 정치평론가 크리스 실리자는 젊은 층의 반응이 민주당 이미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선거 참여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적 반응이 항상 지속적인 정치적 충성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리자는 오늘날 문화적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바로 그 세대가 공식 정치 기관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어 슈퍼볼 LX와 같은 사건의 실질적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해당 사건은 더 큰 정치적 무게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과 예술가 사이의 마찰이 아니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2026년 미국 공공생활을 가로지르는 긴장들의 집약체였다. 상징을 둘러싼 분쟁, 문화적 대표성의 위기, 언어와 신체, 억양을 규제하려는 시도들, 각 제스처와 반응은 더 넓은 게임의 일부가 되었으며 여기서 정치는 더 이상 통치나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학, 언어, 그리고 누가 공공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를 정의하려는 시도까지 포함한다. 공화당 내에서는 이 사건의 파장이 여전히 논쟁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측근인 제이슨 밀러 등은 비공개 대화에서 공연에 대한 비판이 스포츠 행사에 진보적 의제가 개입된 것에 대한 진솔한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레리 호건 전 주지사 등 당내 다른 인사들은 초점이 문화 공연이 아닌 경제와 공공안전 같은 현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영구적 대립을 기반으로 한 전략과 보다 실용적인 기관 이미지 재구축을 지향하는 전략 사이의 내부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슈퍼볼 LX는 이 균열을 가시화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전략가들이 이 순간을 신중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나 이미지 조사에서의 가시성이 선거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단순한 오락으로 그칠 수 있었던 배드 버니의 공연은 트럼프의 반응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선언으로 변모했다. 지금까지 향후 전개에 대한 합의는 없다. 확실한 것은 쇼로 기획된 행사가 제도적 갈등의 장으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자주 발생하듯 대중문화는 공식 구조가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잠재적 긴장의 촉매제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했다. 이 충돌은 노래가 끝나거나 경기가 종료되면서 끝나지 않았다. 급변하는 국가를 통치하려는 이들의 연설, 캠페인, 전략적 결정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에피소드를 해석하려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사소한 것 모두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종종 제도적 시나리오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히려 그 시나리오가 향하는 방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본 채널은 공식적인 연설뿐만 아니라 제스처,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제스처까지도 주시한다.